사하라. 미국만큼이나 거대한 태양에 그을린 모래밭입니다. 거의 아무도 그곳에 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더위 때문일까요? 물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낙타가 먼저 자리를 잡아서일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우선 사하라는 사실 완전히 비어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저 누가 머물 수 있는지 까다롭게 고를 뿐이죠. 투아레그족은 200만 명으로 말리와 니제르에 흩어져 살며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이전부터 이 지역에 거주해 왔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이들이 고대 이집트인들의 먼 친척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인스타그램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이들은 사막의 인플루언서였던 셈이죠. 이들은 자신들을 자유인이라고 부르며 그 말 그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눈길을 준 모든 이들에게 맞서 싸웠습니다. 로마, 프랑스, 그리고 날씨와 맞서 싸웠습니다. 뒷마당 온도가 50도까지 오르는 곳에서 날씨와 싸우는 건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사하라 위족이 있습니다. 약 65만 명 정도 되죠. 이들은 사막의 융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랍 정복자들과 현지 베르베르인들이 섞여 있죠. 수세기 동안에 바람, 모래, 그리고 고집으로 단련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끝없는 모래 언덕을 보고 괜찮아 보이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도 사람이 삽니다. 지도를 보세요. 하지만 우주에서는 사하라가 비어 보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대륙의 절반을 삭제해버린 것처럼 보이죠. 이곳에서 살아갈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오직 유목부족들 뿐입니다. 그들의 집은 천과 동물 털로 만든 전통적인 천막입니다. 가축들은 음식과 음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동수단은 낙타, 대상입니다. 사막의 더위 속에서도 매우 신뢰할 수 있고 물을 찾는데 꼭 필요합니다. 이들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하겠습니다. 이제 사하라 사막을 넓게 살펴보죠. 초록색으로 보이는 곳은 나일 계곡, 이집트의 치트키입니다. 예측 가능한 범람, 끝없는 농지, 그리고 당신의 전 애인의 문제점 목록보다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가면 리비아는 대인공강으로 자연을 능가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대수층에서 물을 빨아들이는 250억 달러짜리 지하 빨대였습니다. 그 너머는 거대한 베이지색 공허입니다. 나일강과 사해 사이에서는 인구 밀도가 떨어집니다. 360만 평방마일에 걸쳐 단 250만 명만이 이곳을 집이라고 부릅니다. 나머지는 전기가 없는 세계에서 가장 큰 태양광 패널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의 지대에는 뭔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기원전 332년 알렉산더 대왕은 이집트로 진군해 파라오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세계를 정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하라 사막을 가로질러 산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카타라 저지대 깊숙이 자리 잡은 시와 오아시스였습니다. 그곳은 해수면보다 62피트나 낮아 지구의 백곡과도 같은 곳입니다. 200개의 샘이 다공성 석회암과 점토를 뚫고 솟아오르며 이곳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자연의 법칙을 조용히 거스르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신 아문의 아들로 선언되었습니다. 그래, 맞아. 사막은 이 땀에 젖은 마케도니아인을 보고 그를 제우스 주니어라고 불렀지. 그 정도면 은퇴할 법도 한데 아니야. 그는 계속 걸었어. 오늘날에도 약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시와에 살고 있으며 살바도르 달리가 디자인한 피라미드 모양의 모래 언덕 사이에서 고대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와는 사하라의 비밀스러운 물의 오아시스 네트워크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중 가장 큰 곳은 남부 모로코에 위치한 타필랏입니다. 타필랏은 오아시스의 챔피언으로 거의 3만 제곱마일에 달하는 야자수숲이 녹은 금빛 모래 절벽 사이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은 사막의 황무지라기보다는 대추야자와 당나귀를 위한 VIP 구역에 가깝습니다. 인구 지도를 보면 아주 분명하죠. 선인장조차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물이 곧 생명입니다. 물 없인 파티도 없죠.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곳은 마치 화성처럼 보입니다. 나일강과 서쪽에 숨어있는 몇몇 작은 강을 제외하면 지표수는 거의 캠프파이어에서 전해지는 소문에 불과하죠. 하지만 7천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사하라는 완전히 초록빛이었습니다. 완전한 열대 분위기였죠. 하마, 소, 사람들이 청동기 시대의 해변 리조트처럼 여기저기서 물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고대 암각화가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휴가 셀카죠. 그리고 대규모 잠수가 시작됐습니다. 비가 그치고 강이 사라지면서 사하라는 완전히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에덴 동산 같은 시기와 정오 이후로 살아남기 힘든 시기가 번갈아가며 반복되는 24만 년 주기의 기후변화의 일부입니다. 지구는 2만 년마다 자전축이 흔들립니다. 이로 인해 몬순이 경로를 벗어나고 낙원이 헤어드라이어처럼 변하게 됩니다. 지구의 기분 변화와도 같은 현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하라의 건조기,
즉 지구가 내장한 탈수 모드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몬순은 오래전에 짐을 싸서 남쪽으로 이동했고 북아프리카는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이곳의 비는 업데이트 후 휴대폰 배터리만큼이나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사하라는 연간 강수량이 3인치도 되지 않지만 그건 평균치일 뿐입니다. 사하라의 3분의 1 지역은 겨우 0.4인치밖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또 다른 17% 지역은 겨우 0.2인치밖에 내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건조하면 영혼까지 벗겨지는 느낌이죠. 한편 피닉스, 애리조나는 드디어 자랑할 만한 것이 생겼습니다. 물론 피닉스는 차도에서 계란을 튀길 수 있을 만큼 덥고 차까지 걸어가는 동안 정신도 튀겨질 정도지만 적어도 피닉스에는 강이 있습니다. 진짜 강이요. 콜로라도강, 솔트강, 베르데강 등 온갖 종류의 수자원이 있습니다. 잔디밭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진로, 매물도 있죠. 사하라 사막은요, 오직 신기루와 후회만 있을 뿐이죠. 하지만 그 모래 아래에는 이곳이 울창했을 때 갇힌 고대의 물이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세요. 거대한 지하 대수층입니다. 가장 큰 누비아 사암 대수층 시스템은 100만 평방마일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수세기 동안 틀어놓아도 충분한 양이죠. 하지만 그건 화석수입니다. 한 번 마시면 끝이에요. 다시 채울 수 없습니다. 이곳에는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요. 리비아의 대인공강은 이 고대의 저장고에 의존해 더 습했던 세계의 흔적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물이 마르면 초록빛 사하라라는 환상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런 지도 탐험이 마음에 드신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 야망이 지하수보다 더 빨리 증발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작은 고집스러운 초록 기접들인 오아시스조차도 천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막은 매년 취약 지역에서 점차 확장되고 있으며 사헬 지역을 하나씩 삼키고 있습니다. 팀북투에서는 니제르강이 그곳을 떠나버려 도시가 신뢰할 수 있는 강물 공급원에서 고립되었습니다. 이제 사헬은 먼지로 무너지며 남은 사람들은 지평선이 가까워지는 걸 지켜봅니다. 느리게 밀려오는 모래 사태가 곧 이라고 속삭이는 듯합니다. 시와와 타필라이트는 허리케인 속의 촛불과 같습니다. 밝고 아름답지만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도 도시도 내일도 없습니다. 불은 켜져 있지만 사막은 이미 스위치를 끄려 합니다. 그런데도 서구인들의 상상 속에서 팀북투는 여전히 지리 덕후들을 위한 잠자리 동화처럼 들립니다. 뭐 당신 얘기는 아니에요. 한 영국 설문조사에서 3분의 1 이 팀북투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럴만하죠. 사하라는 언제나 세계에서 가장 큰 낚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팀북투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동화 같은 명성은 소금에서 비롯됐죠. 도시는 소금 덕분에 번영했지만 그 때문만에 생긴 건 아닙니다. 사하라에는 타가자와 타우데니에 20개가 넘는 소금 호수와 광산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하얀 금을 캐냈던 고대의 돈 구덩이였죠. 팀북투는 그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었고 소금을 북쪽 지중해와 남쪽 사바나로 운송했습니다. 그 당시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생명보험이었죠. 냉장고도 얼음도 없던 시절엔 소금 아니면 굶주림 뿐이었습니다. 음식을 소금 없이 먹는다면 그건 소박한 게 아니라 야만적인 것이었죠. 문명은 말 그대로 조미료 위에 세워졌습니다. 솔트베이는 그곳에서 완전히 자기 역할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솔트베이의 경력처럼 사하라의 소금쇼도 도를 넘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생존은 없었죠. 물은 너무 적고 소금은 너무 많으니 지구 최악의 피부 관리법이죠. 로마는 카르타고를 멸망시킨 후 땅에 소금을 뿌렸다고 전해집니다. 사하라는 그걸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기후가 급격히 변하면서 이 지역의 호수들은 지질학적으로 볼 때 거의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고 그 자리에 바삭거리는 광물 껍질만 남았습니다. 고대 상인들에게는 환상적이었지만 뭔가를 심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끔찍했죠. 지금도 그 땅은 여전히 소금에 절여지고 있습니다. 몇몇 듬성듬성한 풀들이 고개를 내밀고 가끔 야자나무도 보입니다. 그리고 사막 수박도 있습니다. 이건 독성이 너무 강해서 FDA가 아예 금지시켰고 미 육군도 군인들에게 먹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소금과 독성 수박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듯 사하라에는 마치 종말 준비자들처럼 물을 저장하는 박테리아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에 물 한 방울까지 가둬둡니다. 사막을 건조하게 유지하려는 미세한 음모죠. 여기에도 생명은 존재하지만 다른 어떤 것도 살아남지 못하게 만드는 생명입니다. 모래 언덕을 걷어내면 그 아래에 진짜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르무솔, 사막이 가장 좋아하는 흙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흔한 토양이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다른 토양들과는 달라요. 아주 얇아서 마치 인플루언서처럼 말랐습니다. 그 얇은 층 아래에는 자갈과 조약돌이 있습니다. 마치 지구가 표토를 만들다 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농사를 꿈꾼다면 잊으세요. 자갈에선 농작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독성 수박과 햇볕에 탄 피부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만약 어떻게든 뭔가를 키울 수 있다고 해도 계절을 감당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사하라는 봄, 여름, 가을 같은 계절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하라의 계절은 그저 혼돈의 정도일 뿐입니다. 부드러운 각질 제거에서부터 완전히 파괴하는 샌드블라스터까지 다양하죠. 서아프리카에서는 12월부터 4월까지 하르마탄이 불어옵니다. 현지인들은 이것을 의사바람이라고 부르는데 아마도 의사들을 바쁘게 만들기 때문일 겁니다. 이 바람은 건조하고 약간 더 시원하지만 기생충이나 결핵을 유발하는 미생물 같은 보너스도 함께 가져옵니다. 습도가 5% 이하로 떨어지는데 유포라면 좋겠지만 인간에게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한편 동아프리카와 레반트 지역에서는 사하라 사막의 헤어드라이어 같은 감신바람이 불어옵니다. 3월에서 5월까지 50일 동안 시속 140km에 달하는 강풍이 몰아칩니다. 기온은 화씨 104도를 넘깁니다. 이건 날씨가 아닙니다. 이건 자연이 여기 살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바람은 사람만 녹이는 게 아닙니다. 디저트도 망쳐버리죠. 말 그대로요. 하르마탄이 맹렬하게 불 때마다 초콜릿 가격이 급등합니다. 2025년 시즌은 6년 만에 가장 건조했습니다. 가나와 코트디부아르의 카카오 농부들은 자신들의 작물이 사하라 사막의 스코틀랜드인처럼 바삭하게 타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는 21년 만에 최저 카카오 수확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상자에 $12를 쓰게 된다면 그건 인플레이션 때문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건 사하라 사막이 당신의 로맨스에 뜨거운 먼지를 뿌리는 겁니다. 매년 사하라의 바람은 최악을 보여줍니다. 작물을 태우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완전히 마피아 보스처럼 그것들을 산채로 묻어버리기도 하죠. 식물은 자연의 사포에 쌓이면 광합성을 못하며 바람은 토양도 침식시킵니다. 사막 사람들은 농사를 포기하고 소금, 금, 상아를 거래했습니다. 밭이 계속 다음 시간대로 사라진다면 당신도 농사를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람은 농작물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바람은 문명의 숙적입니다. 이곳의 모래는 단순히 따갑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음모를 꾸밉니다. 모래는 피부를 벗기고 건물을 갈기갈기 찢으며 전선을 삼켜버립니다. 엔진은 멈추고 필터는 막히며 기계는 자갈을 입에 머금고 가글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곳의 기반 시설은 시간이 지나면 낡지 않고 침식되어 사라집니다. 트랜스 사하라 고속도로. 세계에서 가장 긴 건설 프로젝트는 1970년대에 시작했지만 아직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구간은 아직도 포장되지 않았죠.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은 얼마일까요? 니제르에서만 1억 7,500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흙길이죠. 하지만 그 모든 먼지 아래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하라의 고대 초록빛 과거는 하마 화석만 남긴 것이 아닙니다. 묻힌 재산도 남겼죠. 석유, 가스, 우라늄, 인광석이 그것입니다. 알제리만 해도 전 세계 천연가스의 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리비아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조 입방피트의 천연가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제리의 우라늄 매장량은 약 26,000톤에 달합니다. 모로코의 인광석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먹여 살릴 만큼 많죠. 비료를 통해서 말입니다. 사하라는 결코 황무지가 아닙니다. 사하라는 마치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자원을 쌓아두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부자가 아니냐고요? 간단합니다. 물 없이는 채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석유 시추, 우라늄 정제, 가스 추출, 이 모든 것에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은 자원이 아니라 종교적 체험에 가깝습니다. 에너지원 채굴에 물을 쓰는 건 마지막 오아시스를 아이폰 충전하려고 말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방금 자기 마을이 모래 언덕에 묻혀 사라진 사람에게 그런 제안을 해보세요. 그리고 설령 산업이 어떻게든 발전하더라도 남아있는 땅마저 다 갉아먹게 될 겁니다. 펌핑, 시추, 채굴, 이 모든 건 이미 생명이 위태로운 땅에 대형 망치질을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겨우 남아있던 몇 안 되는 물 웅덩이마저 오염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하라 사막은 더 건조해질 필요가 없는데도 우리는 계속 삽을 들고 나타나죠. 그리고 그 다음엔 인간이 만든 엉망진창이 찾아옵니다. 리비아라고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2010년대의 내전만큼 혼란스럽지는 않지만 안정적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유엔이 지원하는 국민통합정부는 대부분 서류상에만 존재합니다. 2021년에 약속된 선거도 여전히 신기루에 불과하죠. 라이벌 민병대들은 마치 나쁜 결정들로 가득한 뷔페에서 독수리처럼 맴돌고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나도 불안정해서 역사의 어두운 메아리가 다시 돌아왔죠. 바로 사하라 횡단 노예무역입니다. 지난 세기에 끝났다고 생각됐지만 리비아 밀수 경로를 통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곳 밀수업자들은 소금 대신 사람을 옮깁니다. 그래서 사막에는 분명히
부, 석유, 가스, 광물, 인신매매 같은 것들이 있지만 정부가 땀보다 더 빨리 사라지는 곳에 누가 수십억을 투자하겠습니까? 어떤 회사도 정치로 인해 쉽게 사라질 인프라에 투자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넓게 보면 지도 전역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하라를 가로지르는 국경선들은 식민지 시대의 유령입니다. 이 국경선들은 1870년에는 아프리카의 10%만을 소유했던 유럽인들이 1914년에는 90%를 차지하게 되면서 그들이 그어놓은 선들입니다. 유럽에서 그은 선이 아프리카에 강제로 적용됐지만 땅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누가 진짜 주인인지 모두에게 다시 알리고 있습니다. 바람과 더위, 그리고 시간 그 자체죠. 옛 제국들이 마침내 서로를 죽이는 전쟁을 끝냈을 때 그들은 식민지를 유지할 만큼의 돈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식민지를 돌려주는 건 우아한 퇴장이 아니라 그냥 잘해봐라 라는 식이었습니다. 식민 지배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문화들 사이에 국경선을 그었습니다. 무역로와 공동체가 갈라졌죠. 그 결과는 잘못된 추측과 오만으로 이어진 지도. 그 경계선들은 오늘날까지도 모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경계선은 임의적이지만 그들이 쪼갠 나라는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정치적 프랑켄슈타인처럼 억지로 이어붙여졌죠. 대부분은 아랍의 봄 이후 등장한 강경 지도자들이 통치합니다. 모두 안정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휘발유통 위에 성냥을 들고 있는 셈입니다. 사회전쟁은 이제 아프리카의 광대한 지역에 걸쳐 퍼져 있습니다. 모두가 실패하고 있는 사막판 단체 과제와도 같습니다. 2022년 프랑스군이 말리에서 철수하자 그 권력 공백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군사 정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압두라흐만 티아니 등 새로운 인물들이 주도권을 잡으며 이 지역은 군사 정권들이 얽힌 곳이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이 프리젠테이션을 하며 투자하는 분위기와는 다릅니다. 허가증에 서명해주는 사람이 선글라스를 끼고 탱크를 타고 나타나면 안정성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식민주의는 정치만 망친 게 아니라 땅도 망쳐놨습니다. 유럽은 현지인들에게 지속가능한 작물 대신 면화 같은 현금 작물을 재배하게 강요했고 그 결과 토양이 식민 지배자가 땅을 빼앗는 것보다 더 빨리 황폐해졌습니다. 국립이 찾아올 즈음에는 땅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모든 영양분이 사라지고 태양에 천천히 익혀져서 결국 흙조차도 버티지 못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사하라는 끝장난 걸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디즈니 영화처럼 해피엔딩을 기대하진 마세요. 도하 카타르를 보세요. 실제로 실현된 SF 같은 신기루입니다. 작년에는 평균 섭씨 41도, 화씨 106도를 기록했지만 그럭저럭 잘 버티고 있습니다. 순전히 고집과 해수 담수화 시설의 힘으로 유지되고 있죠. 1954년부터 도하는 바닷물을 수돗물로 바꾸는 작업을 아주 효율적으로 해왔고 현재는 99.9%의 물 공급이 페르시아만에서 나옵니다. 나머지 0.01%는 대수층에서 나옵니다. 포세이돈이 등을 돌릴 때를 대비한 예비 수원이죠. 이건 사하라도 꿈꾸지 못할 공학적 기적입니다. 없는 물은 아무리 해도 담수화할 수 없습니다. 물 저장고에 접근해야 하며 사막 언덕 뒤 수십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카타르의 비밀 무기는 운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액체 황금인 석유와 폭발성 강한 가스입니다. 이 나라는 250억 배럴이 넘는 석유와 843조 입방피트의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매장량의 약 11%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기준으로 카타르 에너지는 더 많은 매장량을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노스필드에서 추가로 240조 입방피트가 발견된 것이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돈입니다. 산더미 같은 돈이죠. 이 정도면 카타르는 1인당 세계 5위 부국입니다. 축구팀 하나를 더 4벤치에 둘 만큼 부자란 뜻이죠. 물론 이 과정은 저렴하지 않습니다. 약 1000갤런당 50달러입니다. 하지만 GDP가 작은 나라를 압도한다면 그 비용은 신경 쓰지 않죠. 이제 리비아가 그걸 시도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카타르처럼 대규모 담수화는 불가능합니다. 리비아는 사하라에서 비교적 부유하지만 수단, 모리타니, 세네갈 등은 경쟁조차 어렵습니다. 쿠데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금이 풍부한 기적의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담수화는 민주주의 정부와 함께 소망 목록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물론 리비아의 대인공화처는 그걸 해내고 있지만 모래폭풍과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고 속에서 그걸 유지해보세요. 그리고 도로는요, 포기하세요. 그리고 정치가 있습니다. 사하라에서 가장 끈질긴 가뭄이죠. 이 국경을 넘어 무언가를 옮긴다는 건 자기 자신과도 제대로 협상하지 못하는 정부들과 협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들은 석유와 가스 자금으로 함께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것이 가능하려면 평화와 안정, 그리고 쿠데타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사하라가 질색하는 것들이죠.
나이지리아는 1960년 독립 후 5번의 쿠데타를 겪었습니다. 사하라에는 대부분의 지도에서 찾을 수 없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하라위 아랍민주공화국, 즉 SADR입니다. 사실 이 정부는 거의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라윤을 수도라고 주장하지만 모로코가 그 도시와 영토의 약 80%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모로코는 자유구역이라고 불리는 1400마일 길이의 모래장벽을 세웠습니다. SADR의 사실상 수도인 나부니는 국기가 있는 난민 캠프입니다. 이 교착 상태는 1970년대부터 계속되어 왔으며 장기적인 투자는 잔인한 농담처럼 들립니다. 해수 담수화 시설? 해운 경로? 말도 안 됩니다. 국경조차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땅에 수십억을 투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하라의 가장 큰 수출품은 무엇일까요? 석유도 아니고 가스도 아니며 심지어 물도 아닙니다. 바로 먼지입니다. 매년 여름 사하라 대기층은 1억 8천만 톤의 먼지를 일으켜 대서양을 가로질러 날려보냅니다. 그 먼지는 뉴욕 위를 떠돌고 카리브해에 뿌려지며 칸쿤에 내려앉아 누군가의 신혼여행 사진에 딱 맞춰 끼어듭니다. 하지만 이 먼지는 플로리다의 절친이기도 합니다. 2005년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 이 허리케인 공장 같았던 거 기억나시죠? 2006년은 그 후속작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16개의 이름 붙은 폭풍, 10개의 허리케인, 6개의 대형 허리케인. 하지만 대신 사하라가 먼지를 보내버렸고 바다는 난 빠질래 라고 말했습니다. 허리케인은 겨우 5개만 나타났고 그중 2개만이 강한 허리케인으로까지 커졌습니다. 그 건조한 공기가 폭풍 시스템을 질식시켰죠. 사막식 기상관리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먼지는 폭풍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정글을 먹여 살리기도 합니다. 매년 약 2770만 톤의 사하라 먼지가 아마존 분지에 떨어지는데 그 안에는 인과 같은 열대우림의 비타민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기이한 공급망으로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가 가장 습한 곳 중 하나를 살리고 있습니다. 자연이 만든 가장 이상한 장거리 관계죠. 1만 5천 년 후 사하라가 마침내 지구 곳곳에 먼지를 뿌리는 일을 멈추게 되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를 향해 돌진하는 허리케인이 더 많아지고 아마존에 도달하는 영양분은 더 적어질 것입니다. 끔찍한 맞바꿈이죠. 모두에게 더 많은 혼란이 닥치겠지만 그건 내일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사막과 접한 사헬 국가들은 그저 모래에 파묻히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그린 월이 등장한 것이죠. 아프리카가 잎사귀로 모래와 싸우기 위해 세운 거대한 계획입니다. 2007년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식물로 던지는 마지막 승부수입니다. 8,000km에 달하는 나무들이 2억 4,700만 에이커의 죽은 땅을 되살리고 수백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2030년까지 10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구 최대 원해 프로젝트입니다. 에리트레아도 참여했는데 이사이아스 대통령이 해변 부동산이 모래로 변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먼지로 변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계획은 대담하고 훌륭하지만 일정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목표 지역의 약 30%만 복원되었습니다. 12개국에 걸친 협력은 모래폭풍 속에서 낙타가 발레를 추는 것만큼이나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비평가들은 이를 녹색 신식민주의라 부릅니다. 특히 2021년 에마뉴엘 마크롱이 수표책과 죄책감을 안고 등장한 후 비판이 더 커졌죠. 나무를 심어주겠다는 제안만큼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를 잘 전달하는 것도 없죠. 그리고 사실 채찍을 들었던 그 손이 이제는 물뿌리개를 건네는 걸 모두가 반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세네갈 그린월 구간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주도로 사막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며 더 많은 나라들이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생계가 모래에 파묻히고 있을 때는 먼저 나무를 심고 이익은 나중에 따집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사하라죠. 늘 배고프고 늘 움직입니다. 존재하기 위해 조공을 바쳐야만 하는 괴물입니다. 살기 위해서 대륙 전체가 호주만한 숲을 만들어야 한다면 여기서의 생존은 단순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휴식도 없고 혜택도 없는 일자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의 상사는 바로 바람이죠.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길 바라며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리며 다음에 맵팩에서 뵙겠습니다.